네, 안녕하십니까? 네, 몇 조 갈 차례입니까? 178조.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그 계산 특례 보실 때는 2번, 3번, 4번 그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요 2번, 3번, 4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17회 시험 때 처음 등장하고 18회 시험 때 나오지 않다가 그 다음 19, 20, 21, 22, 23, 24, 25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번 보니까 배우자 직계 좀비 소개에 대한 정리예산 2월 과세. 배우자 직계 좀비속 정려 2월 과세 이렇게 이야기하죠. 갑이 취득을 했습니다. 갑이 취득을 하고 뭘 취득했냐 하니까 부동산 그리고 회원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과 회원권 취득하고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 얼마에 취득했다? 2억에 취득했습니다. 자, 2억에 취득했는데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것이 현재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5억 올랐습니다. 뒷다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팔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에 팔려고 생각하니까 양도 차익이 너무 많거든. 세부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럼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옆에 자고 있는 배우자가 보이는 거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우리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게 정리하면 정리가 공제되는 걸 알죠? 네, 정리가 공제됩니다. 배우자 간에는 얼마까지 공제된다 했죠? 얼마까지? 6억까지. 그 6억이 언제까지 6억? 평생 6억? 10년. 그러니까 10년 이내 6억입니다. 그럼 10년 지나면 또다시 6억. 아니면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평생 똑같은 날짜에 평생 6천만 원씩 매년 정리를 해도 정리세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게는 6억 원까지는 정리세가 나오지 않거든. 등에게 정리한다고 봐. 그럼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정리했다. 정리하면 7억 가운데서 6억은 빼버리고 1억에 대한 정리세 내면 됩니다. 정리세 세율은 1억 이하는 10%입니다. 10%니까 1천만 원. 그 1천만 원을 신고기한 안에 신고만 제대로 해도 또 10% 세금 공제해 줍니다. 그럼 결국 900만 원 내면 상승된 5억은 전혀 다른 세금 없이 그냥 정리세 900만 원 가지고 다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였다가 다음에 정려받은 을이 타인에게 양도합니다. 을의 양도. 자, 예를 들어서 얼마에 팔았냐? 8억이 팔았다. 그럼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 당시의 가액. 정려받은 것은 언제가 취득이 되죠? 정려받은 것의 취득일은 정려받은 날. 그죠? 정려받은 날. 요렇게 계산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요 기간 안에 발생된 양도 차익에다가 요 기간 안에 장기 보유 이렇게 세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1억 정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적 행위입니까? 이래 하는 게 불법 행위입니까? 아니잖아. 저 분명히 합법적 행위거든. 합법은 합법인데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정려가 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법원 요 기간이 몇 년? 그렇죠. 요 기간이 만약 5년 이내다. 요 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 이럴 때는 당초 정려한 요 사람의 취득일부터 정려받은 수정자의 양도일 요 기간 안에 발생된 양도 차익 자, 요 기간 안에 발생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세율을 적용할 때도 요 기간만큼에 대한 세율 자, 이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도가액 8억에다가 취득가액은 뭘로 해야 되죠? 그렇죠. 취득가액은 당초 정려한 자의 갑의 취득가액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요 사람이 정려받았다고 정려세를 납부하고 이 사람이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요 두 번에 관한 세금을 합쳐보니까 저 사람이 직접 판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럼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럴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원래 새로 신설되는 거야 실제로. 그 말이. 근데 이 의도가 뻔하잖아.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쓰는 걸 막자는 뜻인데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도 안 돼. 무조건 이 기간부터 이렇게 말하면 이 바보 아닙니까? 저 채권자가 바보잖아.
더 많은 세금 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지. 새로 신설된 거야. 또다시 봐요. 한 2년 정도 있는데 수용됐습니다. 요기가 수용돼서. 그럼 이 사람 5년 안에 팔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공용 징수해놓고는 왜 5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래 말하면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수용됐다면 또다시 이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요 기간 딱 팔았는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춘 집이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되거든. 이때 팔았는데 비과세권 다 갖췄는데 불구하고 5년 안에 팔았다고 이 기간부터 해봐야 어차피 비과세거든. 그래서 비과세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거는 있어. 하지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세액을 계산할 때는 세액 계산을 어떻게 할까? 어느 시점부터 한다고 했죠?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죠. 증여자의 취득일. 이날부터 증여받은 수정자의 양도일. 요 사이에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자 이렇게 말하죠. 아마 25회 때인가 시험 나올 때도 이럴 때 취득가액은 갑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오케이. 당연히 맞는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옆으로 머리 흔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납세 의무자 누구라고 하죠? 납세 의무자는 그렇죠. 납세 의무자 물으면 자, 주의할 것. 요건 이제 종종 나오는 지문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세금의 계산은 당초 증여한 자부터 계산은 하지만 세금은 증여받은 수정자에게 있다고 말하지. 저때부터 세금 계산하니까 앞에 당초 증여한 자에게 세금의 의무가 있고 이래 가지 않도록. 이때는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수정자에게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수정자, 이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면 요걸 살짝 비틀어서 낼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납세지가 어디냐고 갑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 또는 을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 어디입니까? 당연히 을의 주소지. 그래서 납세 의무자 주소지니까 을의 주소지 이래 가야 되는 거지. 요 말 대신 주소지를 슬쩍 물어버리는 납세지를 어디냐 고래 물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다음 또다시 이 양반 증여받았다고 증여세 납부했잖아요. 증여세 납부했는데 저 시점부터 계산하면 이 증여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수정자가 납부한 증여세 어떻게 할 거냐고. 수정자가 납부한 증여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 경우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집어넣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서 공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이에 양도소득세 연대납세 의무 있을까 없을까? 연대납세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없다.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동으로 함께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행위를 했다면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지만 합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시험을 내면 있죠. 1번은 일단 기본이야. 1번은 이제 기본적인 사실을 묻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액으로 할 거냐, 취득가액을 이 사람의 가액으로 할 건지 이 사람의 가액으로 할 건지 어느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건지 이건 이제 기본적인 사실을 묻고 틀린 내용으로 가지고 문제 삼을 때는 보통 납세 의무자, 연대납세 의무 이 두 가지를 거의 문제화 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단 우리 앞에 이렇죠. 이 양반 요때쯤 팔려고 생각하니까 세보다 많거든 다시 돌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그렇죠. 이혼하면 된다 했잖아요. 이혼하면 된다. 딱 이혼을 해버리고 난 뒤에 팔면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니거든. 내 재산이지. 이런 식의 내용이다 보니까 위장이혼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위장이혼이. 그래서 우리 법원 이런 걸 위장이혼 꽤 많다 했죠. 저번에.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세관에서도 위장이혼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혼했다고 하는데 주후수전도 없이 계속 같이 그 집에 함께 동거로 있다든지 이혼은 분명히 했는데 아주머니가 아저씨 카드 계속 끌고 다닌다든지 등등등. 자기도 모르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넘어가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근데 과세관청도 위장이혼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봅니다, 실제. 근데 이혼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팔고 난 뒤에 한 2달 지나니까 다시 재결합한다든지 등등등. 아니, 그렇게 한 2-3달 만에 재결합할 정도만 그렇게 헤어지고 할 정도의 갈등도 안 생기잖아, 그렇죠? 맞나? 한 1-2년 살고 나니까 아, 구간이 명관이었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죠? 등 끌기 대신 이게 필요하다는 느끼기도 하고 그러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부는 이럴 때 양도하는 날 현재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해도 배우자에 포함시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교재도 보세요. 178쪽 밑에 위에는 설명 쭉 했고, 밑에 수용에 의한 것은 적용하지 않겠다. 1세대 1주택 적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요거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이겁니다. 요거. 자, 칠판.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2월은 건너뛰었다는 이야기거든.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건너뛰어 이 시점부터 이런 말입니다. 그럼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요 세금보다, 자, 요 세금보다 저렇게 건너뛰었을 때 세금이 더 작다. 그럼 결국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 세금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2월 과세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증여 후 우회 양도 시 부당이익 계산 부인. 요거는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칠판 또다시. 갑이 취득했는데 취득했던 것을 이번에 배우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합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했다. 이렇게 증여하였다가 증여받고 그 다음 팔았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요 기간이 5년 이내라면 당초 증여한 이 사람의 취득일부터 세금을 계산하겠다고 내용은 똑같이 그림 똑같습니다. 다만 요 을이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냐 아니면 배우자 등이 아닌 특수관계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굉장히 많아. 특수관계인 간의 이야기, 자,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요 부분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나오죠.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겠다는 거 똑같습니다. 다만 요 부분도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요거는 지금 불법행위입니다. 요거는 불법행위거든. 자기가 직접 팔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세보다 너무 많으니까 특수한 관계 있는 사람을 끼워서 증여한 것처럼 하였다가 자기가 직접 파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회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관계자를 통한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 우회하여서 양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직접 판 걸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 납세 의무가 당초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판 걸로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당초 증여한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럼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저 사람도 세금 냈다고 증여받았다고 증여세 냈는데 처음부터 계산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 저 사람은 처음부터 원래 의미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원래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데 단지 세금 줄이려고 그냥 끼워 넣었을 뿐이야. 그 우리 법은 너 빠져랍니다. 빠져하니까 증여세 냈는데 그럼 네가 낸 증여세는 환급 돌려줍니다. 수증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네가 낸 거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넌 빠져라고. 대신 연대납세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는 있다가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거는 제가 방금 불법행위라 했잖아. 배우자 등에 관한 증여는 합법적 행위거든. 근데 이거는 불법행위야. 자기 회사에 일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아니면 임원에게 이렇게 딱 증여하는 거야. 이사를 불러서 김 이사, 내가 김 이사한테 증여했다가 파는 걸로 이사가 되면 직장인은 꽃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이사가 되면 뭡니까? 이번 이사가 되면 임기 보장이 안 되거든. 비정규직입니다. 따지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에게 증여했다가 당신이 파는 걸로 하는데
아유, 사장님 나 싫다고 하면 아이고 그렇구나, 돈 많이 모아놨구나, 내일부터 집에 계시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요 사람에게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어쨌든 도와주고 있잖아.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공범. 그래서 공범이니까 세금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문제를 낼 때는 보통은 2번, 4번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틀리기 많이 내는 거고 1번은 공통적으로 냅니다. 과거에는 저거 한 문제 따로 내거나 요거 한 문제 따로 내거나 했는데 근래 시험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주고, 자 1번 만약 이 을이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2번 이 을이 특수관계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내고는 을을 가지고 이제 을이 누구냐를 가지고 지문을 쭉쭉쭉쭉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요 비교해서 요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는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새로 신설된 거 봐요. 배우자 직계 좀비도 요 세금이 조세금보다 더 많다면 적용하지 않겠다 그랬죠. 이거는 배우자 직계 좀비가 원래 그렇게 신설했거든. 근데 얘는 원래부터 요 세금과 요 세금을 합한 금액이 직접 팔았다고 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 직계 좀비소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비교해서 내용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4번 고가 매입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 계산. 또다시 특수관계인 사이에 저가와 고가 요것의 양도와 양수 이를 통한 부당행위, 요건 이제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요거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겠다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부인. 저가, 고가, 양도,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요거 어디에다 나오더라? 실제로 앞에 몇 번 나와요. 이거. 앞에 우리 뭐 할 때 나오냐니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이럴 때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되지만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뭐 그럴 때 나오기도 하고, 또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가 하나 실제 거래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거래일 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취득세 할 때도 국수공판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것은 실질 취득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취득은 제외한다. 취득세도 요 경우는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원래의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고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현저하게 낮게 거래해서 이런 것은 부당한 행위를 통한 계산이기 때문에 시가만 인정하지 초과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겠다. 필요경비할 때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높고 낮게 하면 이것이 부당행위냐. 근데 밑에 교재를 보니까 다만 나오죠. 제일 끝에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요거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게 거래하든지, 그도 아니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당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하니까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쉽게 나왔던 게 제일 쉽게 나왔던 게 23년인가 뭐 그쯤에 10억짜리 부동산을 9억에 거래했을 때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X. 틀렸잖아. 10억짜리를 9억에 거래하면 10% 차이 나잖아. 부당행위는 시가의 5% 이상 차이만 나도 부당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부당행위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우리 교재 뒷장에 보니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얘는 여기서 나와야 될 게 아니거든. 그렇죠?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다 갖췄는데
그 집이 고가주택이면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나와야 되는 것이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서 나와야 될 게 아닙니다. 그 다음 181쪽 양도소득세 세율 안 했습니까? 예전에 말고 지난주에 안 했습니까? 세율 봅시다. 세율도 너무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어. 제가 볼 때는 원래는 몰라. 원래 또 새로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세율을 말할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세율 가지고 양도소득세 세율 가지고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작년 한 문제 냈거든. 또 저작년도 한 문제 냈거든. 2년 연속 세율 문제 냈거든. 그럼 또다시 세율 또 낼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짜 매년 3년, 4년 반복하면서 내야 될 그런 만큼의 중요성이 있는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걸려들어서 세율을 자꾸 묻고 있는데 세율을 너무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우리 부동산 권리 뭐뭐 있습니까? 부동산 권리 뭐뭐 있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렇죠? 자,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등기는 얼마라고 되어 있죠? 미등기는 70%. 등기됐습니다. 등기된 걸로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얼마?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되었지만 2년 미만이다. 얼마? 40%. 그럼 원래 소득세가 이렇게 비례세를 쓰는 게 원래 원칙입니까? 소득세가 비례세를 쓰는 게 원칙입니까? 1년에 10억 번 사람이나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까? 아니잖아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여서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소득세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든 무조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건 원래 원칙이 아니야. 그럼 얘는 뭐냐니까 일종의 법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일종의 중과세 성격입니다.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미등기를 통한 투기,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있는 부동산의 투기, 이렇게 부동산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큼은 당신 금액이 얼마든 간에 관계없이 고유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 일종의 중과세하는 성격입니다. 대신 등기도 되었고 2년 이상 보유도 했고 이렇게 정상적인 부동산의 거래라면 원래대로 원칙대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6%에서 40%까지 요 세율을 적용하지. 이게 원래 원칙적인 세율이야. 이게 원칙적인 세율입니다. 요 놈은 일종의 예외적으로 투기성 거래에 대한 중과세 성격이고, 그러니까 실제 법에는 중과세율 이렇게 돼 있지 않는데 옛날에 한번 출제되면서 다음 양도소득세 중과세 어쩌고 이런 내용 나온 적도 있어. 시험 지문에. 어차피 의미 자체는 사실 그런 뜻이거든. 중과세 성격이거든. 그럼 이게 6에서 40%. 원래 개정된 게 뭐였습니까? 요거였잖아요. 작년까지는 6%에서 최대 38%까지 누진세율 이렇게 사용했는데 원래부터 40% 세율을 새롭게 추가하여서 내용을 개정했잖아요. 그럼 6%는 과세 표준 금액 얼마일 때 나온다 했죠? 1200만 원일 때.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6% 세율을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 보통 양도소득세 배우면서 이 세율을 보니까 이거는 양도소득세만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죠. 종합소득세 세율도 요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내가 근로소득자다. 그럼 한 달에 발생되는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1년 12달 1200만 원이잖아. 월소득이 자기 경비 다 빼고 월소득 100만 원 이하가 되는 사람은 6% 세율만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 40%는 얼마 초과할 때 5억 원이 초과될 때 5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40%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거 저장형 문제잖아. 제자 24회인가 25회인가 요거 문제잖아. 등기되고서 2년 이상 된 토지로 과세 표준 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 적용하는 세율이 몇 프로냐고. 정답 6%. 근데 문제는 그전에도 똑같이 문제를 해서 똑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앞에 기출됐던 문제를 복사해서 왔는 것 같아. 똑같은 문제였거든.
근데 그럼 또다시 이거 낼까? 아니라는 거지. 낸다면 뒤에 새로 개정된 걸 내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된다. 등기되고 2년 이상 된 것으로서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이 몇 프로일까? 정답 40%. 이랬든지 아니면 등기되고 2년 이상 된 것으로서 40%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1번 1억 원 초과 금액, 2번 2억 2천 초과 금액, 3번 이런 식으로 4번 1억 5천 초과 금액, 5번 5억 원 초과 금액 이런 식으로 요 놈을 물으면서 얼마가 초과될 때 요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래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반드시 제일 앞에 있는 것과 제일 끝에 있는 애 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다가 플러스 10%한 놈이 있어. 여기다가 플러스 10%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미등기면 71년 미만이면 다 똑같은데 2년 이상 되었다면 16%에서 50%까지 이렇게 플러스 10%를 가산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그 다음 두 번째 주택. 여기도 5월 주택. 자,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하든 뭐 다주택을 하든 입주권, 다주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합니다. 뭐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등등등 입주권도 마찬가지고 미등기는 똑같아. 미등기는 얼마? 미등기는 70%. 그런데 등기되었다. 주택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주택은 1년 미만 보유. 세율 얼마? 1년 미만 보유하면 40%밖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40%밖에. 그리고 1년 이상만 보유가 되어도 누진세 들어갑니다. 6에서 40%. 이유는 아시겠죠?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이 새롭게 지어야만 공급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기존에 가진 사람이 자꾸 빨리 내놓을 수 있는 것도 공급이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봐요. 취득세 할 때도 원래 유상승계 취득은 농지는 3%, 농지 아닌 건 4%잖아. 근데 주택만큼은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넘어가면 3%밖에 내. 그렇게 주택도 취득세도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양도도 낮게 책정되어서 거래 과정의 세금을 다 낮춰준 거야. 그럼 좀 더 활성화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취득과 양도에 대한 주택 세율을 공이 같이 나누는 것이 같은 시점에 같이 개정된 시점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작년 문제를 내면서 요걸 했지.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 40% 틀렸습니다. 주택을 물으면 1년 이하면 그때는 1년 6개월 하면 1년 6개월 하면 1년 이상 보유되면 누진세거든. 이런 식으로 딱 요 놈만 가지고 작년에 한 문제를 출제를 했잖아. 그만큼 요 정도 생각하는 이 부분이야. 요거 말고 이제 하나 더 보려면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뭐뭐에 썼습니까? 그렇죠. 네 가지가 있지만 다 기억할 수 없다면 영업권, 회원권 딱 그만큼이나 보라 했죠. 영업권과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영업권, 회원권. 자, 기타 자산은 언제나 누진세만을 쓴다고 했습니다. 기타 자산은 등기. 근데 원래 등기 자산은 원래 없어. 근데 보유 기간. 이런 거다가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누진세만을 쓴다고 언제나 6에서 40% 누진세만을 사용합니다. 언제나 누진세만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낸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내지. 1년 미만 보유한 골프 회원권 해놓고 50% 이런 식으로 말하면 틀린다는 얘기지. 딱 볼 때 세율 나오면서 회원권, 영업권 딱 보이면 무조건 누진세라는 것이 앞에 뭐 1년 6개월 보유한, 6개월간 보유한 뭐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기타 자산은 언제나 누진세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것도 투기성 거래, 미등기, 단기 매매 차익에 관한 투기적인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면 원래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기타 자산은 원래 누진세를 쓰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우리가 같은 연도에 누진세 대상을 여러 차례 팔고 하면 바로 얘들이 누진세를 쓰는 대상들이거든. 그리고 우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파생 상품 이런 애들은 제가 세율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세율 기억할 필요 없다고 했죠. 얘들은 그냥 누진세 쓰지 않는다는 사실, 비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율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문제를 내면 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그리고 주택, 기타 자산 딱 요 세 가지 내용을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는 183쪽에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 원래 보유기간 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적으로 보니까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에 규정된 날을 당해자산의 취득일로 한다. 1번만 보시면 됩니다. 1번만. 왜? 2번은 요거거든. 2번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것을 5년 안에 판다면 원래 취득을 이날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부터 한다. 그게 이제 2번 지문이고, 1번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1번 상속받은 것. 상속받으면 원래 원칙대로 하려면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일이잖아요. 상속 개시일. 하지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기간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할 때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 합니다. 그게 구분 안 되면 슬쩍 딴 데 넣어요. 이거 이렇게 합니다. 장기부의 특별공제 문제 내면서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부의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이래가면 따라가시면 꽤 많을 거야. 왜? 분명히 본 적이 있거든. 아, 상속받은 것은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하니까 이거 분명히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선가 그 근처에서 나왔던 애들인데 이런 이야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세율을 적용할 때만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이렇게 하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때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그날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뒷장을 넘겨서 미등기 양도. 우리 미등기로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우리 쭉 배웠잖아요. 이거 양도가액에 마이너스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불이익이 있다 없다? 필요경비에 불이익이 있다 없다? 있잖아. 그렇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불이익이 없는데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알 수 없어서 추계 결정하잖아.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지난 시간 마지막 비용자 필요경비 계산공제의 방식으로 한다고. 그럴 때 원래 토지 건물 등은 3% 적용하지만 미등기는 0.3%만 적용한다고. 처음 듣는 듯한 그런 표정을 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양도 차익을 구했고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해서 양도 소득 금액, 여기다가 마이너스 기본공제, 그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이렇게 산출세 구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로 모든 단계별 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요때도 불이익, 요때도 불이익, 요것도 불이익, 요것도 불이익, 여기도 불이익이야. 방금 했듯이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출할 때 등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장기보유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세율 가장 높은 70% 세율 적용한다. 그리고 미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라도 비과세하지 않고 감면 대상이라도 감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미등기의 불이익이거든. 미등기 불이익. 과거에는 다음 부동산 등을 미등기로 양도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 1번 뭐 장기보유는 적용되지만 기본공제는 안 된다는 등 등등등, 미등기로 팔면 60%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문제를 몇 번 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몇 번 내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는 내도 안 틀려. 제가 전화했죠. 문제를 냈는데 아무도 안 틀리면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문제는 누군가는 따라와야 돼. 틀려주고 그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문제인데 웬만하면 다 안 틀리는 거야. 이 문제 있는 거야. 100명 시험 치는데 한 두세 명 정도 틀리고 98명, 97명 다 맞춰버리면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거든. 그럼 어떡할까? 내보고는 쉽고 하다가 지금은 요기하는 그럼 예외적으로 이제 원칙을 많이 냈으니까 예외적으로 미등기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고.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등기된 걸로 보겠다는 거죠.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등기된 걸로 보겠다. 그럼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면 미등기에 대한 이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지. 등기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 불이익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 미등기로 보지 않는지. 184쪽 밑에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그 말은 이제부터는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을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1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원래 법대로라면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까지도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였던 자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 불가능하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계약 조건에 따라 등기할 수 없었던 거야. 내가 미등기로 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고 계약 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럼 미등기로 하는 그런 계약을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장기할부로 취득이기 때문에. 장기할부가 몇 년 이상이라고 했죠? 1년 이상이었죠. 1년 이상. 앞에 숫자 발음을 명확히 합시다. 1년이면 1년이 2년 이상. 인생 참 쉽게 사네. 자, 어쨌든 장기할부로 내가 저 사람이 가지는 재산이 요 토지가 한 60억 정도 하는데 내가 하는 사업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위치에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당장 한 달 만에 60억 주고 할 돈은 없거든. 그래서 요번에 20억 주고 1년 뒤에 20억 주고 1년 뒤에 20억 주고 한 2년 정도 돈을 나눠줄게. 그는 못 팔겠답니다. 사정사정하니까 그럼 좋다. 내가 제시하는 이런 계약 조건을 제시할 건데 당신이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장기할부로 팔고 그러지 않으면 안 판답니다. 이 사람은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사람의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등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회 시험 때는 단기할부 조건으로 딱 그렇게 지문함 나온 적은 있어. 그 다음 보통 지금 요 문제를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2번입니다. 법률 규정,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 불가능한 자산. 역시 미등기로 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번도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추면 원래 비과세 합니다. 단 미등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 근데 왜 미등기냐 보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불가능했답니다. 쉽게 말해 무허가로 지었던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는데 미등기다. 그런데 미등기된 원인이 무허가였기 때문에 등기받을 수 없었던 그 내용만큼이라면 이거 인정해 준다고. 그건 왜 인정해 줍니까? 아니, 무허가로 지었는데 왜 인정해 줍니까? 네? 이게 있죠. 다른 지역도 사실 그런 게 많지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계천 개발한다고 거의 옛날이니까 강제적으로 후천해다시 붙여냈어. 많이 붙여냈습니다. 그 양반들 어디 갔냐니까 저 난지도 건지 압니까? 난지도 서대기 매립장 거기 위치가 어딘지 압니까? 그게 지금 상암동 인근입니다. 상암동. 거기 상암동 인근이야. 상암 축구장 있잖아. 응? 상암동 MBC도 있거든. 그 상암동 인근이 그건 난지도 원래.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딱 청계천 개발하고 지금 이명박 청계천 거 말고 옛날 60, 70년대가 청계천 개발할 때
그 상암 난지도 쪽을 다 후천했습니다. 난지도 후천했는데 그 다음에 80년, 90년, 2000년 들어오면서 상암동 개발해야겠거든. 상암동 개발해야겠거든. 거기에 대해서 다 후천했습니다. 어디로 후천합니까? 저 어디야? 그놈이 성남 태평동 쪽에 경원대학교 지나가지고 그쪽 다 후천했습니다. 거의 아래당국이 있거든. 거의 막 언덕식 이렇게 돼 있던 지역인데 일로 후천했습니다. 참 말 많습니다. 그 당시 일로 후천해서 일로 후천하면서 쫓아낼 때는 당신들이 집을 우리가 집을 지을 수도 건축 자재도 다 주고 땅도 주고 다 해놓고 아무 의미 그냥 후천해버렸습니다. 대충 짓습니다. 이거 허가 받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충 막 이런 게 있죠.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강남에도 이런 게 있거든. 강남 가도 포유동에서 포유동. 말죽거리 양재동에서 그 버스 타면 마을버스 타면은 한 15분 정도 가면 있는 포유동이 있습니다. 포유동에도 그 양반들이 강남 개발하면서 다 후천했던 이 사람 여기 다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되게 많습니다. 건물도 무허가 굉장히 많아. 이렇게 서울 등을 개발할 때 강남 개발하고 강북 개발하고 할 때 그 사람들 진짜 어부지 사람들 서민들 후천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무허가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음에 팔려니까 이 당신 무허가구나 과세 이러려니까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원래는 허가 안 받았고 지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도 안다 그런 사정을. 그래서 이거는 박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나왔던 제도입니다. 법은 이제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의미를 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가려면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하나 의미는 다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의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나 나왔어요. 피나 나가지고 부산에 산 쪽에 올라가서 막 집 짓잖아요. 애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 진짜 우리 어머니 젊으실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부산 친구들하고 부산 갔다 오고 저는 저녁에 와서 야야야 왜 하니까 야 나 부산 가니까 신기한 거 봤대. 왜 사람이 산에다가 집을 지어 사는지 모르겠다면서 부산 가니까 산에 막 집이 있더라면서. 엄마 옛날 한국 전쟁 때 이제 그때도 설명해서 중학교 때 제가 엄마 그때 한국 전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없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저 위에 막 올라가서 막 집 짓고 막 서울 가도 달동네 있는데 보면 그런 데 많거든. 맨날 뭐 해방촌 같은데 거기도 그리 짓거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부산 같은 그것도 나중에 집 팔아 예를 들어 부집을 팔았는데 당시 미등기구나 이래 말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2번, 3번. 자 그런데 밑에 농지 봐요. 1번, 2번, 3번은 이런 사유로 등기 불가능, 이런 사유로 등기 불가능, 이런 사유로 등기 불가능, 등기할 수 없었던 사유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농지는 비과세, 감면 대상의 농지, 비과세 농지는 교환 분합하는 농지, 농지의 교환 분합 이게 비과세고, 그다음 면제는 농지의 대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이런 건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비과세, 면제 대상 농지 무엇 때문에 미등기 됐답니까? 무엇 때문에 미등기 됐대요? 그런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농지만큼은 있죠. 어떤 사유로 미등기가 되었든 관계하지 않고 농지만큼은 그대로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면제 적용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시험에 비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라도 미등기에 해당하면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럼 틀립니다. 농지는 무조건 미등기라도 비과세 면제 인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네 가지에다가 마지막 4번 상속받았다. 상속받으면 반드시 이전 등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민법 187조 상속 공용징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선 등기하자도 물권 변동된다고. 그럼 이제 상속받아서 등기 안 했습니다. 등기하지 아니하는 거야. 그러다가 원래 등기 안 하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렇죠. 하지만 수용은 되거든.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당신 미등기구나. 그래서 비과세 적용할 수 없고 등등등 온갖 불이익 다 주면 등기 불가능한 겁니까? 상속받은 걸로 등기하지 아니한 거지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 그럼 등기한 다음에 넘겨주면 되잖아.
근데 어차피 수용되기로 확정된 것을 구태여 등기를 하게 한 다음에 등기를 받아가고 이럴 필요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중간 과정 생략한 걸로 봅니다. 이걸 틀리게 할 때는 상속이란 말 대신 정려로 고칩니다. 정려. 뭐 1회부터 지금까지 상속을 정려로 고쳐서 틀리게 정답 3원칙 여러 번 있거든. 요거는 그 말 외에는 고칠 수 있는 게 없거든. 자,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죠. 요거 방금 위원회에서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요걸 또 두세 번 내서 내고 나니까 또 이것도 내니까 또 알거든. 그럼 뭐 들어갑니까? 그 다음 이제 각계로 들어가. 각계로 요 놈들 하나를 호출시켜가지고 딴 쪽으로 끌고 가는 게야. 최근 나왔던 장기 보유 문제가 다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난 설명으로서 쪼개놓고 뭐 몇 번 나오고 3번 법률 규정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 불가능하였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가 된다. OX 틀렸잖아. 왜? 법률 규정 법원 결정에 따라 미등기로 된 것은 미등기로 보지 않거든. 미등기로 보지 않으면 등기된 걸로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가 적용된다고 해야 되는데 배제한다. 틀렸잖아. 작년 27회 문제 1세대 1주택 내면서 또 법률 규정에 따라서 등기 불가능하였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해서 해당할 수가 없다. 틀렸죠? 아, 작년 문제는 뭐 비과세성에 해당한다고 오케이 맞는 지문. 뭐 이게 정답이었던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요걸로 가지고 한 문제를 내지 않고 이걸 끌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똑같이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걸로 계약 조건에 따라 등기 불가능하였던 요 자산을 양도하는 때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전에는 이걸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기억나거든. 아, 그렇지. 이런 게 있었다. 미등기로 보지 않더라. 근데 이걸 한 놈 한 놈씩 각계로 끌어내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니까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는 분이 있거든. 반드시 이제는 아, 요런 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같이 보되 이게 딴 쪽으로 한 놈씩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문장 나왔을 때 미등기로 보지 않는 내용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 예정신고 확정신고 양도소득 과세 표준, 자, 양도소득의 과세 표준 예정신고 납부 그리고 확정신고 납부 물론 시험에는 이제 예정신고 납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핀들입니다. 근데 문제를 봐요. 우리 예정신고 확정신고로는데 요 놈은 2011년까지만 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강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걸 안 한다고 불이익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수업 시간 말고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수업 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쉬고 있다고 놀고 있다고 선생님이 왜 놀고 있냐고 공부 왜 안 하냐고 이래 때릴 수는 없잖아. 그 이게 안 해도 되는 걸 안 한다고 불이익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담임선생이 딱 발행하는데 어이 다 뛰놀고 있는데 웬 범생이가 범생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범생이가 아니 남들 다 놀고 있는데 교실에 지원 찬자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 네? 남들 다 뛰어놀고 있는데 애는 쉬는 시간에 딱 책 보고 있어. 그럼 어떡하면 됩니까? 아, 그냥 갑니까? 내가 정말 니는 왜 안 노냐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니는 왜 안 노냐고. 응? 공부도 중요하지만 막 놀 줄 알아야지 이런 이야기 할 건데 내가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어쨌든 쉬는 시간에 뛰어만 다니지 책 본 적이 없으니까 이봐요. 이거는 원래 공부 시간이야. 원래 해야 되는 공부 시간에 공부한다고 혜택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부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면 네? 아, 요즘은 때리면 선생님 때리지 않잖아. 요즘은 선생님이 딱 들면
휴대폰 딱 들고 동영상 촬영한다고 딱 들고 있답니다. 진짜 참. 내 친구도 학생 하다가 그만둔다고 나 술 먹으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 여러 수십 번 합니다. 하도 떠들고 막 장난치기에 나오라니까 나와서 왜 하라니까 왜 재미없는데 수업 재미없는데 난 내 이야기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더니 한 대 팬다고 막 선다니까 찍으라고 얘들 지도 지금 야 찍어 하면서 지금 못해 야 내 지금 맞으니까 지금 찍으라 하면서 딱 이러서 있더랍니다. 팰 수도 없고 안 팰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애들 아무 떠들어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불러내봐야 무슨 의미 있습니까? 말해도 말 안 듣는데 선생님 군이만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지야 자든 말든 떠들든 말든 내 수업 따라오는 애들만 챙기지 나오는 애 전혀 안 챙긴답니다. 이게 사실 잘못된 부분도 있어. 그러면 진짜 내가 패스라도 저놈을 끌고 가고 싶은데 이놈 때문에 옆에 배려는 애들이 얼마나 많으거든. 결국은 소수의 진짜 지 흥미만 가지고 지가 노력하는 애들만 내가 다 따라오고 데려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데려갈 수가 없어. 참 답답한 건 참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놈도 막 술 먹으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 자꾸 하기에 그만둬라 임마. 그만둬라. 묵함 자식 찾아가지고 그만둘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만둘 거 아니면서 그만두라고 하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화내면 네가 술사락할 수도 없고 막 기분 나쁘다가 너무 안 좋다고 불러내면 내가 사야 돼 또. 그 맞거든. 야 내가 상의할 게 있다고 막 하소연하고 막 억울하다는데 아이고 그래 잘 들었다 네가 술값 해라 할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그래 네가 참아야지 막 그래 됐다 네가 참으라고 술값 내가 내고 근데 바보냐 어때? 나도 그만두고 싶어. 가끔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벌써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도 아무런 가산세가 없었어. 근데 안 하는 걸 하면 혜택 주거든. 세금의 공제가 있었습니다. 이놈은 원래 해야 하는 걸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세금 공제는 없고 안 하면 가산세만 있고 이랬거든. 근데 이제는 얘도 2012년부터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강제 의무가 됐습니다. 근데 법적인 강제 의무가 되려면 봐요. 납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맞죠. 뒤에 나오지만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고 있는 달의 말일,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렇게 말일부터 2월 이 안에 하라고. 그럼 예를 들어 오늘 팔았다. 작년 문제 볼까? 3월 20일 날 팔았다. 그럼 양도 속한 달의 말일 3월 31일, 그로부터 2월 안에 5월 30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합니까?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해. 즉 12월 31일 이때 성립하고 이때 성립한 것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여 확정지어야 되고 확정진 것을 납부하여 소멸시켜야 하고 이게 확정신고 납부잖아. 이때 성립하고 이때 확정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때 신고 납부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아직까지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돈 내라는 이야기잖아. 납세 의무가 아직 안 생겨서 세금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네라는 거야.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기로 한 날도 안 됐는데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갚기로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3월 달에 야 돈 줘. 갚아야 됩니까? 채무자가 갚아야 됩니까? 내가 친구가 돈 빌리면서 분명히 다음 달 5월 중에 갚기로 했어 내가. 근데 이놈이 자꾸 나 돈 달랍니다. 내가 갚아야 됩니까? 근데 채권자는 왜 돈 달라고 합니까? 팔았거든. 이번에 양도했거든. 양도했으니까 양도하고 받은 돈이 주머니에 돈 들어있다는 걸 채권자가 알고 있거든. 나 돈 줘 하니까 기다려. 원래 주기로 한 날 되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채권자는 지금 받고 싶거든. 돈 달라니까. 원래 갚기로 한 날은 내년이니까 내년 줄 테니까. 그럼 채권자 받고 싶으니까 지금 내면 10% 빼줄게. 그래서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 공제해주고 이랬거든. 근데 문제는 분명히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이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날 자꾸 내라고 법적 강제 의무를 부여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 그래서 2012년 와서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예정신고하는 요 소득세에 대한
요 부분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요걸 별도로 신설했잖아. 원래 아무런 말 없이 소득세는 하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런데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별도로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든 지금. 이걸 강제된 의무로 부여하려면 강제할 만큼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그 나온 것이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요 금액이 발생된 달의 말일 이때 성립한다고. 과표가 되는 금액이 발생한 그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면 과세 표준에 되는 금액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하면 과표가 되는 금액이 발생하죠? 자산을 양도하면 과표되는 금액이 생기잖아. 그럼 결국은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 이때 성립하는 거야. 요때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한 걸 고로부터 2월 안에 신고하여 확정지어야 되고 이 뜻입니다. 근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하면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성립하는 걸 그로부터 2월 안에 신고하여 확정지어야 하고 이게 바로 성립시기와 이게 성립시기 요까지 확정시기입니다. 나 참 궁금해. 이걸 왜 시험 안 내는가 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 할 때는 왜 하여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12년도에 신설된 건데 아직까지도 성립시기 내면서 단 한 번도 묻지 않더라니까. 그 문제 출제하는 사람 이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있어야만 이게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물으면 과표된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 이렇게 나지 말일부터 2월 이래 가면 안 됩니다. 2월은 확정이지 성립시기가 아니거든. 자, 일단 요 두 가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차익이 없다 손실이 발생했다 신고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재 185쪽에 봐요. 185쪽에 두 번째 줄에 예정신고에 이러한 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87쪽에 확정신고 납부 거기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위에 이런 규정들은 당해 연도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기출문제 봐. 작년 문제 4번 지문에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틀리지 않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발생해도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표현만 달리해서 예정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다.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이래 말하고 있고 확정신고는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발생했다. 표현을 달리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잠시 후에 그럼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언제까지 등을 하는지 간단한 내용들 이거 보고 있습니다.